이 은행의 근저당보다 먼저 소액 임차인들을 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빼기도 하기 때문에 7, 8억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액 임차인의 범위 빼고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절대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내용인데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세 사기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절대라는 단어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누구나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방법은 은행에서, 즉 1금융권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니만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쉬워서 간과할 수도 있으니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두 가지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무엇이냐?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근저당 설정과 전세자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은행의 근저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세 설정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즉 근저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의 집이 있다면 그 10억에 대해서 은행에서 7억이나 8억 정도의 어떤 대출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저당을 잡는 형태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전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전세라는 집을 살기 위해서 일정 7억에서 8억 정도의 자금을 집주인에게 저당을 잡힌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은행의 근저당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대출 줬던 이 7억이나 8억에 대해서 나중에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저당 물건의 가치를 7, 80% 정도 설정을 합니다. 즉 LTV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라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약 6억에서 7억 정도, 즉 60에서 70% 정도만 근저당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집이라면 대출은 6억에서 7억밖에 나오지 않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방빼기라는 걸 하는데 이 방빼기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10억짜리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소액 임차인은 무조건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범위 내에서는 아무리 이 소액 임차인들, 즉 월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순위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은행의 근저당보다 먼저 소액 임차인들을 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빼기도 하기 때문에 7, 8억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액 임차인의 범위 빼고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근저당의 범위가 120에서 130% 정도의 범위로 잡히게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의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근저당을 5억 잡지는 않습니다. 약 120% 정도? 5억의 120% 정도면 한 6억 정도가 되겠죠. 6억 정도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근저당이 6억이 잡혀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출 금액은 5억이 나갔습니다. 즉 저당을 설정한 이후에 이자를 한 번도 안 갚았다 하더라도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120에서 약 130, 즉 6억 5천 정도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는 것은 5억의 대출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이 이렇게 근저당을 잡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도 나중에는 결국 NPL이라는 부실채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부실채권 많이 들어봤죠. 부실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은행이 이렇게 철저하게 저당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채권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서 부실채권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부실채권을 계속 갖고 있게 되면 은행의 부실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즉 은행도 신용을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실채권을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다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NPL입니다. 즉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은행 자체도 이렇게 철저하게 근저당을 설정을 해도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설정을 해놓으면 최소한 사기 당하는 일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를 받을 때는 은행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야 됩니다. 즉 시세의 60에서 70%.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고 쉬운 얘기 같지만 이 룰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가 3억짜리 있는데 이거를 매수하라고 하면 이 3억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같은 지역의 신축 매물을 4억에 전세 들어와라 라고 하면 되게 쉽게 전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알아보는데 전세라는 것은 내가 언젠가 당연히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하는 단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라 하더라도 매매가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전세는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나라에서 통 크게 양보한다.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순서와 상관없이, 즉 배당 순위와 상관없이 그 당해세에 대한 부분들은 나라가 무조건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 큰 양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나도 미비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당해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기껏해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정말 미비한 부분들인데 이거 나라에서 양보해 준다고 해서 전세 사기가 예방되는 거 전혀 아닌데 마치 가십거리 혹은 눈속임용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전세 사기 예방 그리고 내 돈에 손해를 만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큰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대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얘기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 어떠한 가치에 대한, 즉 매도가, 현 시세에 대한 60에서 70% 정도의 금액을 전세자금을 설정하고 혹 신축이나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를 전세 계약할 때 매수가 아니라 전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검증 과정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러한 부분들만 조심하셔도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현 시세보다 60, 70% 넘지 않는 전세 계약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전세 사기는 90% 이상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